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차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었으나 39년 만에 스스로 자신의 사건을 해결한 18세 소녀 미셸 마틴코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979년 12월 19일 수요일 미국 아이오와주 시더래피즈, 이날 저녁 케네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미셸 마틴코가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합창단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연회는 케네디 고등학교 합창단에서 주최한 행사였고, 미셸은 이날을 위해 검은색 드레스와 검은색 스카프 그리고 새로 산 코트를 입고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미셸은 저녁 7시까지 호텔에 있었고, 연회가 끝나자마자 아버지의 차를 몰고 개장한 지 2주도 채 안 된 쇼핑몰인 웨스트데일 몰로 향했습니다. 당시 미셸은 휴가 중인 어머니의 부탁으로 어머니가 입을 새 겨울 코트를 사기 위해 쇼핑몰에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미셸은 어머니에게 $180의 돈을 받았고, 코트를 사고 남은 돈은 자신을 위해 쓸 계획이었습니다. 미셸은 혼자 쇼핑하는 것보단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호텔을 떠나기 전 가장 친한 친구 제인 한센에게 연락하여 함께 새로 오픈한 쇼핑몰에 가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미셸의 연락을 받은 제인은 매우 아쉬워하며 오늘은 함께 못할 것 같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제인은 이날 꼭 해야 할 중요한 숙제가 있었는데 아직 숙제를 반도 못했기 때문에 미셸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미셸은 홀로 웨스트데일 몰에 방문했고,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이곳저곳 구경했습니다. 미셸은 쇼핑몰에 입점한 가게를 둘러보고 가게에서 일하는 친구와 지인들을 만나 수다를 떨었습니다. 미셸은 이날 약 1시간 동안 쇼핑몰을 돌아다니다가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보석 가게 밖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고, 이후 그녀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979년 12월 20일 새벽 2시, 자정이 훨씬 넘었는데도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미셸의 아버지는 경찰서에 전화하여 딸이 사라졌다고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미셸을 찾기 위해 현장으로 출동했고, 쇼핑몰 주변 그리고 미셸이 처음 방문한 호텔을 포함하여 마을 곳곳을 수색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고 2시간 뒤인 1979년 12월 20일 새벽 4시경, 경찰은 미셸이 방문한 웨스트데일 몰과 JC 펜이라는 백화점 사이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된 자동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주차된 차는 1972년식 뷰익 일렉트라 자동차였는데, 이 자동차는 미셸이 집에서 끌고 나온 그녀의 아버지의 자동차였습니다. 경찰은 자동차의 문을 강제로 열었고, 자동차의 문이 열리자 조수석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미셸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쓰러져 있는 미셸의 몸에서 칼에 찔린 것으로 보이는 29개의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녀의 손에서 누군가에게 저항한 것으로 보이는 방어운도 확인했습니다. 당시 자동차 내부에서만 피해 흔적이 있었고, 외부에서 발견된 혈흔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미셸이 자동차 안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미셸을 죽인 흉기가 날카로운 칼이었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당시 현장에서 범행 도구가 발견되지 않아 그녀가 어떤 무기로 살해당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범인이 장갑을 끼고 미셸을 살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황상 범인은 우발적으로 미셸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를 통해 그녀를 죽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보험 결과 검시관들은 미셸이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셸이 마지막으로 쇼핑몰에서 목격된 시간이 8시에서 9시 사이였기 때문에 경찰은 그녀가 10시 정도에 사망했다고 추측했습니다. 사망 당시 미셸의 소지품들이 모두 그대로 차 안에 있었고, 추행의 흔적도 없었으며 가방에 돈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찰은 이 사건이 원한관계에 의한 계획범죄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미셸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그녀의 부모님에게 알렸고, 미셸의 어머니는 가장 먼저 미셸의 친구 제인 한센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미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제인은 당시 자신이 숙제 때문에 쇼핑몰에 함께 가자는 미셸의 제안을 거절하여 그녀와 함께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눈물을 흘리며 미셸의 부모님에게 미안하다고 말했고, 미셸의 어머니는 제인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일주일 동안 약 2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불러 인터뷰하였습니다. 심지어 지역 내 모든 전과자를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까지 하였으나 의심 가는 사람은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2년간 사귀다가 최근에 헤어진 미셸의 전 남자친구 앤디가 사건 당일 쇼핑몰에서 미셸을 잠깐 만났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앤디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를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앤디가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였고, 앤디도 이후 명확한 알리바이를 경찰에 제시했기 때문에 곧바로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용의자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는 듯 보였습니다. 1980년 5월 사건 발생 5개월 뒤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여성은 경찰에게 사건이 발생한 날 밤에 주차장에서 용의자로 보이는 사람을 목격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목격자는 당시 쇼핑몰에서 일하는 딸이 자동차가 고장이나 퇴근을 못하고 있어 딸을 도와주기 위해 자신의 차를 몰고 사건 현장에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목격자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주차장에 주차된 2대의 자동차를 보았다고 주장했는데 그중 한 대가 미셸의 자동차인 뷰익 일렉트라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목격자는 당시 미셸의 자동차 운전석 문 쪽이 열려 있었는데 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고 이야기했고 새벽 2시경에 이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목격자는 뉴스를 보고 자신이 방문한 장소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격자는 직접 경찰에게 연락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경찰에 직접 신고하지 않고 지인이었던 경찰국장의 딸에게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몇 달 후 목격자는 경찰서에 전화하여 제보가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했으나 안타깝게도 목격자의 제보는 경찰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는 당연히 경찰국장의 딸이 이 사실을 경찰에게 이야기했으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없게도 국장의 딸은 이 정보를 경찰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장의 딸은 목격자에게 전달받은 정보를 자신의 아버지에게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국장은 딸에게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것을 인정했으나 이상하게도 그는 당시 수사팀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보를 즉시 전달하지 못한 혐의로 경찰국장을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결국엔 기소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80년 6월 19일 경찰은 사건 당일 범인을 본 것 같다는 2명의 목격자에게 최면 수사를 시행했습니다. 증인들은 용의자가 180cm의 키에 74kg에서 80kg 정도 나가는 갈색 눈과 곱슬머리를 가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백인 남성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범인의 몽타주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이 인터뷰한 사람은 수백 명에 달했고 30여 명의 사람들에게는 최면을 걸어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마지막엔 영매까지 동원하여 용의자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건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해진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라도 제공하면 1만 달러의 포상금을 주겠다고 했으나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말 미셸의 아버지는 웨스트데일 몰의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딸의 죽음에 쇼핑몰 측의 과실이 일정 부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상고되었는데 1986년 9월 17일 아이오와주 대법원은 웨스트데일 몰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미셸의 아버지는 딸을 죽인 범인을 찾지 못하고 1995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어서 1998년 미셸의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면서 이 사건은 완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7년 뒤 은퇴를 앞둔 한 수사관이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면서 미셸의 죽음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미셸 마틴코는 1961년 10월 6일 미국 아이오와주 시더래피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알버트와 어머니 자넷 사이에서 태어난 미셸은 2명의 딸 중 막내였습니다. 학창시절 미셸은 조용하지만 매력적인 소녀였고 아름다운 외모와 친절한 성격으로 남자들 뿐만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여 매번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배턴 트월링 팀에서 선수로도 활동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훌륭한 연주자이자 합창단 단원 그리고 연극 제작자였던 미셸은 학교의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미셸은 대학에 진학하여 인테리어 디자인을 공부할 예정이었으나 안타깝게도 그녀는 악마의 손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미셸이 살해된 지 27년이 지난 2006년 10월 아이오와주 시더래피즈 경찰서에 근무하는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 수사관 더그 라리슨이 미셸의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더그는 오랫동안 미제로 남은 이 사건을 해결하길 원했고 처음부터 다시 모든 사건 파일을 검토하던 도중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더그는 증거를 다시 조사하던 도중 미셸이 발견된 자동차 기어 변속 장치 쪽과 당시 미셸이 입고 있었던 검은색 드레스 뒤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피를 발견했습니다. 더그는 용의자가 미셸을 공격하던 도중 그녀의 저항으로 자신의 흉기에 찔려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가 변속기와 드레스 뒤에 묻은 것을 이제서야 발견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은 아이오와주 범죄수사국 연구소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 혈액 샘플에서 용의자의 DNA 프로필을 확보했습니다.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회수된 DNA는 프로필을 형성할 만큼 완전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인 CODIS에 용의자의 DNA를 업로드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살인범의 DNA와 일치하는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간 경찰은 용의자의 DNA를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DNA와 대조하였으나 수백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용의자와 일치하는 항목이 없었습니다. 2015년 더그 라리스는 은퇴하게 되었고 이 사건을 매튜 델링거라는 수사관에게 인수인계해 주었습니다. 매튜는 1979년 12월 19일 웨스트데일 몰에서 18세 소녀 미셸이 살해당했을 당시 겨우 5세였습니다. 놀랍게도 수사관 매튜의 아버지 하비 델링거가 당시 미셸 살인사건의 전담 수사관이었습니다. 매튜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경찰이 된 이후에도 그는 미셸의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튜는 부임하자마자 약 7,800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보고서를 모두 읽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전임자인 더그의 방식대로 용의자의 DNA를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DNA와 하나하나 대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후 매튜는 무작위로 모든 사람을 조사하는 방법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가능한 용의자를 좁힐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17년 5월 16일 수사관 매튜는 버지니아 소재에 DNA 표현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라본이라는 회사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파라본은 DNA 유전 정보만을 사용하여 사람의 얼굴을 예측하는 기술을 가진 회사였습니다. 경찰은 큰 비용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라본과 계약했습니다. 곧 파라본 측은 용의자의 DNA 프로필을 사용하여 살인범의 몽타주를 생성해내었습니다. 몽타주상의 남성은 금발 머리와 파란 눈을 가진 백인 남성이었는데 과거에 배포한 몽타주상의 남성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파라본은 용의자의 나이 든 모습도 생성해내었습니다. 사진이 대중에게 공개된 이후 경찰은 100건이 넘는 제보를 받았으나 용의자로 특정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018년 파라본 측은 수사관 매튜에게 연락하여 용의자의 DNA를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개 DNA 데이터베이스이자 온라인 DNA 족보 사이트인 GED 매치에 업로드 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GED 매치는 미국 최악의 연쇄 살인범 골든 스테이트 킬러를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사이트였기 때문에 매튜는 이곳에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매튜는 파라곤과 함께 GED 매치에 용의자의 DNA를 업로드했고 얼마 뒤 용의자와 유사한 DNA를 가진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찾은 사람은 워싱턴주 밴쿠버에 거주하는 브랜디 제닝스라는 여성이었습니다. 파라본과 경찰은 브랜디 제닝스의 도움으로 그녀의 DNA를 넘겨받았고 이후 그녀의 DNA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한 결과 용의자가 브랜디와 먼 친척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라본과 매튜는 브랜디를 중심으로 몇 달 동안 가계도를 그려나갔고 용의자가 브랜디의 증조무모 중 한 명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모든 후손들의 신원을 파악하여 그들의 DNA를 하나하나 조사하였습니다. 얼마 뒤 수사관 매튜는 브랜디의 증조부모의 후손 중 제니스 번즈라는 여성을 찾아내었습니다. 경찰이 그녀의 DNA를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제니스 번즈는 용의자와 사촌지간임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용의자는 제니스 번즈의 사촌인 도널드 번즈와 케네스 번즈 그리고 제리 번즈라는 3명의 형제로 좁혀졌습니다. 도널드와 케네스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DNA 검사를 받았는데 그들의 DNA는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리 번즈만 남은 상황. 하지만 그는 DNA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영장도 없이 강제로 그의 DNA를 요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찰은 비밀리에 제리의 DNA를 수집하기로 하였고 제리를 따라다니며 몰래 그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10월 29일 잠복 중인 경찰은 제리가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여 음료수를 마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후 제리가 빨대를 버리고 현장을 뜨자마자 경찰은 즉시 그가 사용한 빨대를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빨대를 연구소로 보내 DNA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제리가 사용한 빨대에서 나온 DNA는 미셸의 옷에서 발견된 용의자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2018년 12월 19일 경찰은 영장을 들고 제리가 일하는 회사로 찾아가 그를 신문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보여주며 그를 압박했고 제리는 경찰의 압박에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경찰은 제리를 현장에서 체포하여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제리는 계속해서 자신은 그 당시 범행을 저지른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고 미셸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은 제리에게 그럼 어떻게 사건 현장에 당신의 DNA가 나왔는지 설명해 줄 수 있냐고 주궁했습니다. 제리는 경찰의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하였고 거기서 왜 자신의 DNA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혼란에 빠진 제리는 갑자기 경찰에게 DNA 검사를 다시 해볼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면봉을 사용하여 제리의 입에서 DNA를 추출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제리의 DNA는 당시 사건 현장에서 나온 용의자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미셸이 살해된 지 정확히 39년이 지난 2018년 12월 19일 제리는 경찰에 체포되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0년 2월 12일 드디어 제리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제리의 변호사는 그가 사건이 발생한 웨스트데일몰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의 DNA가 간접적으로 미셸에게 전달되었을 수도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제리가 조사 초반에 웨스트데일몰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하며 변호사의 말이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020년 2월 24일 배심원단은 미셸 살인사건의 용의자 제리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2020년 8월 8일 제리는 66세의 나이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25세였던 제리는 66세가 되어서야 죄값을 치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리가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그의 추가적인 범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제리의 아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당시 이웃들은 제리의 아내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제리가 아내를 죽였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19일에도 제리의 사촌이 갑자기 실종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제리의 유죄가 선고되고 두 사건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그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미셸의 가족들은 사건 당시 미셸이 목숨을 걸고 차 안에서 제리와 싸워 그에게 상처를 남긴 덕분에 이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미셸이 범인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미셸의 가족들은 결국 그녀가 스스로 살인범을 잡은 것이라고 말하며 이제야 미셸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리가 왜 미셸을 살해했는지는 영원히 미스테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